반갑습니다. 저는 멘텍 이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쿠버네티스와 파스를 통한 멀티클라우드 혁신과 이에 대한 또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가 아주 핫하게 됐는데요. 이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파스는 왜 필요하게 됐는지, 파스에서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쿠버네티스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 3가지 정도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클라우드가 IaaS 위주로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요즘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파스죠. 그래서 IaaS는 뭐고 파스는 뭐냐 이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aaS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이 컴퓨팅 자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배치를 하고 할당을 해줄까,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 IaaS가 만들어지면 거기 위에 실제 애플리케이션 구동에 필요한 여러 시스템 소프트웨어, 미들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개발자의 런타임,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될 텐데,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작업들은 다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다 이루어졌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비즈니스의 어떤 그 변화가 굉장히 빨리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의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그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IaaS에서 할당을 해왔듯이 이 소프트웨어 자체도 우리가 자동으로 할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파스입니다. 그래서 IaaS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할당을 한다, 이 개념에서 파스는 좀 더 발달을 해서 거기 위에 탑재가 되는 이 소프트웨어 레이어까지 자동으로 할당하는 어떤 체계로 가져가자, 이게 바로 파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동화 할당 영역이 파스가 IaaS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인프라가 할당이 되면 그 위에 운영체제, 그리고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그 프레임워크, 여기까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미지 형태로 할당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파스고요. 거기 위에 개발자들이 각각 어떠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런타임을 개발해서 거기에 탑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파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스 시장에서 이미지 형태로 소프트웨어 레이어까지 자동으로 할당을 하려면 어떠한 그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이 할당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VM을 가지고도 물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다 탑재를 해서 할당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컨테이너는 왜 생겨났는가? VM하고는 뭐가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VM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까지 탑재를 해서 할당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필요합니다. 이 골든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놔서 그 이미지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VM 껍데기 위에다가 여러 OS와 그 다음에 VM 하부에 또 여러 가지 다 하이퍼바이저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조합을 해서 골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어떠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가상 머신에 있는 OS도 빼버리고, 그리고 어떠한 이 이미지들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조합을 해서 배포할 수 있는 방식, 이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고민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컨테이너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가상화의 하나의 기술입니다. 가상화의 하나의 기술인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VM하고는 크게 다른 게 이 컨테이너 안에는 OS가 없습니다. 이제 OS가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OS에 의해서 종속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려고 그러면 항상 OS가 뭐냐에 따라서 종속성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는 OS가 없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에 필요한 환경 변수들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OS는 호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OS의 커널만 공유를 하게 되고, 이 컨테이너 구동에 필요한 여러 환경 변수들만 이 컨테이너 안에 탑재가 돼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는 한 5가지의 VM과 다른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OS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가 아주 작아요. 사이즈가 작다는 의미는 구동이 굉장히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다 컨테이너로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우 뛰어난 이식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호환성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VM 같은 경우는 안에 OS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OS에 의해서 여러 호환성을 좀 따지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VM을 구동하기 위해서 하부에 하이퍼바이저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VM에서 VM 간에 하이퍼바이저가 달라버리면 이 VM을 서로 이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죠. 중간에 뭐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하이퍼바이저 종류가 다르든 아니면 리눅스의 여러 배포판에 따른 어떤 OS가 다르더라도 이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은 그대로 올릴 수 있는 놀라운 호환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마지막 특징 중 하나는 불변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한번 만들어지면 배포하고 나서는 수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만들어서 재배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컨테이너로 구성하게 되는 경우 자동화까지 영역을 가져가려면 이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 배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이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컨테이너를 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도구들을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오케스트레이션 중에 지금 유일하게 업계 사실상 표준화된 것이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오케스트레이션 종류들이 존재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쿠버네티스 한 종류만 사실상 업계 표준이 돼서 활발하게 시장을 거의 다 독식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가 하는 역할은 컨테이너를 스케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을 하는 의미는 이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는 스케일 아웃을 하고 그리고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고 그리고 아까 뭐 컨테이너는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재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재배포할 때 무중단 배포를 하기 위해서 롤링 업데이트 그리고 다시 원래의 이미지로 뭐 새로 배포한 이미지가 잘못됐을 때 원래 이미지로 되돌려야 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쉽게 롤백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기능을 쿠버네티스가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다양한 에코 솔루션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 파스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가 파스의 핵심으로 자림을 확실하게 매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터디 개념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로 쿠버네티스를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실제 활용 사례와 실제 저희 고객 사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례 중에 한 3가지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데브옵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마지막 MSA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로 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활용한다 했을 때 우리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 우리가 뭐 현재 이제 국내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자바를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하는데요. 이 소스를 가지고 어떤 형상 관리, 이 저장소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Git과 SVN과 같은 이런 툴을 가지고 소스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다 컨테이너로 이미지화해서 배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이 컨테이너를 저장하기 위한 또 컨테이너 레파지토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툴, 아까 뭐 쿠버네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여러 물리적인 서버나 가상 서버를, 클라우드를 이 클러스터로 묶어서 관리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이걸 사람 수작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컨테이너라는 게 들어가게 돼버리면 기존 개발자들이 상당히 저항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OS에 올리면 되는 건데 이제 컨테이너라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컨테이너를 만들 때 이 컨테이너 누가 만들 거냐? 주로 이제 컨테이너 빌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컨테이너 빌드를 누가 하고 이 컨테이너 배포를 누가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동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컨테이너 빌드도 자동화하고 컨테이너 배포도 자동화할 때.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제 CI/CD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발 언어에 대해서 다수의 어떤 CI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실행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제 배포하는 거, 그리고 컨테이너가 어떤 수정이 필요할 때
다시 버전 2를 만들어서 뭐 배포할 때 뭐 롤백 또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배포하고 했을 때 기존 이미지에 대해서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어떤 개발을 많이 합니다. 서로 우리 얼굴을 안 보고. 자, 이럴 때 개발자들이 집에서 개발하고 서로 협업을 하려면 협업을 위한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버그에 대해서 또 이슈에 대해서 트래킹해야 되는.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데브옵스를 우리가 구축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어떤 스텝들이고 다 툴들입니다. 그리고 이 파스 세계에 대해서 이러한 그 데브옵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CI/CD 파이프를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느냐입니다. 그래서 코드 저장소에서 변경된 소스 혹은 빌드를 하기 위한 소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빌드가 끝나게 되면 그리고 또 컨테이너 빌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빌드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코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컨테이너 빌드된 이 컨테이너 자체가 보안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정적 테스트라고 많이 하죠. 이런 스텝들이 CI/CD 파이프라인 안에 또 삽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만들게 되면 컨테이너 레파지토리에 또 푸시를 하게 되고, 푸시가 끝나면은 그리고 최종 런타임에 관련한 이 컨테이너를 파드라는 걸 만들어서 또 띄워야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배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어떤 식으로 자동화할 거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데브옵스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드리는 이 사례는 국내 최대 콜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콜센터고요. 가보니까 한 9,000명의 직원들이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카드사나 금융사에 전화하시면 실제 이분들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 뭐 홈페이지에도 사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공개가 된 고객사이기 때문에 뭐 고객사 이름을 밝히면 이제 유베이스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과거에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냐면,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다 보니까 국내에 굉장히 많은 금융사와 일반 서비스 회사들하고 아웃소싱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개 업체하고 아웃소싱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랜딩 홈페이지를 개발을 했다. 그럼 180개 업체들 쪽으로 다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업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계약 업체들이. 자, 이러려면 각기 원 소스인데 환경이 다른 고객 환경 쪽으로 일일이 환경을 수정을 해가면서 배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배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배포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일주일, 3일, 하루,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배포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는데, 과거처럼 180개의 계약된 컨트롤 업체 쪽으로 일일이 환경값을 수정해 나가면서 배포를 한다? 이거 개발자들이 못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를 또 자동화할 필요가 있게 됐고, 자, 그 자동화 하려고 그러면 어떤 표준 이미지 형태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미지 형태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쉬운 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컨테이너 기반이죠. 그죠? 자,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또 자동화하려고 그러면 모든 이 배포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CI/CD 워크플로우를 다 만들었고, 개발자가 배포까지 다 책임을 지게 되니까 뭐 당연히 조직 자체가 데브옵스 체계로 이렇게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뭐 데브옵스를 적용한 아주 우수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뭐 퍼블릭이 좋냐, 프라이빗이 좋냐, 뭐 나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장단점이 다 있다 보니까 이 둘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고 다중 지역으로 우리가 배포하고 확장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뭐 좀 민감한 정보,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두고, 그리고 확장성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두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체계로 현재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크게 한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재해복구입니다. 그래서 기존 온프라미스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재해복구를 그냥 기존 온프라미스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 그대로 재해복구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해복구 센터를 우리가 운영할 일이 글쎄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정도예요. 근데 자체적으로 어떤 센터를 꾸리고 거기에 하드웨어 두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두고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드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그냥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다 재해복구 센터를 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복제를 하다가 장애가 나게 됐을 때 그 시점에서 컨테이너나 VM 같은 걸 올려서 서비스를 재개하는 뭐 이렇게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재해복구 센터를 꾸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확장 센터입니다. 그래서 개발과 테스트는 프라이빗에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프라이빗에서 운영을 하고요. 확장성이 요구되는 업무들만 퍼블릭 클라우드적으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버스팅입니다. 트래픽이 어마무지하게 몰리는 거죠. 프라이빗 쪽에. 그리고 요즘은 뭐 금융기관들이나 공공기관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예, 외부에서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자, 근데 이런 트래픽이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때문에도 예측이 안 되죠. 요즘 트래픽이. 자, 이렇게 버스팅이 일어났을 때 그냥 놔두면 서비스 전체가 다운타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냥 죽어버리겠죠. 자, 이럴 때 확장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 자원이 없는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확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례가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국내의 굴지의 공기업이고요. 아직 뭐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꾸렸는데, 이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어서 우리가 요새 AI, 머신러닝 이렇게 많이 접목을 합니다. 뭐 AI나 머신러닝을 많이 접목을 할 때 컴퓨팅 파워가 언제 많이 필요하냐면 어떤 AI나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을 짰을 때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그 분석을 돌려봐야 됩니다. 빅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분석을 돌릴 때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예. 자, 근데 이걸 분석을 돌리는 게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뭐 개발하면서 알고리즘 돌릴 때는 뭐 작게 돌릴 수가 있는데 실제 분석을 우리가 운영단에서 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 분석은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분석을 돌리는데 어마무지하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우리가 갖다 놔야 되느냐. 자, 이런 고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고객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최소한의 인프라만 뿌렸습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요구사항만 뿌렸고요. 대규모의 분석이 필요할 때는 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모든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AI 환경을 퍼블릭적으로 좀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을 해서 그때 큰 컴퓨팅 파워를 쫙 당겨 썼다가 분석이 끝나게 되면 다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으로 다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자원을 해서 회수를 해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비용 효율적으로 아주 큰 분석 인프라를 꾸린 그런 이제 좋은 사례입니다. 뭐 이외에 또 국내 어떤 뭐 버스팅이 일어났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또 뭐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사례들은 저희 데모를 통해서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MSA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하나의 큰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서비스로 작게 나눠서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API를 가지고 통신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이런 아키텍처, 이런 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MS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차세대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하려고 검토를 하시는 기관과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MSA가 아주 명백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파스 플랫폼 과거에 1점대에는 저희가 모놀리틱 구조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놀리틱 구조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슈들이 우리가 만나게 되냐면 어떤 기능을 추가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기능 추가하게 되면 그 모놀리틱 자체가 일부 기능만 우리가 추가를 했는데 전체적인 그 업데이트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내렸다 올리게 됐을 때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기능별 테스터 자체가 좀 불가능한 이런 구조로 가져갔는데 저희가 이제 MSA 구조로 저희 그 파스 플랫폼을 2.0으로 개편하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장점을 우리가 알게 됐냐면 각각의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기능 추가가 굉장히 각각 서비스별로 또
쉬워지고 타사 솔루션과의 어떤 연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별로 어떤 장점을 가지고 가는 언어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론트는 파이썬으로 개발하고 백은 뭐 자바로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특성에 맞는 어떤 언어와 인프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서비스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인증에 대한 부분 어떤 뭐 기능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하고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증에 대한 부분만 배포하고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놀릭은 그 자체 컴포넌트가 장애나면 모놀릭 전체가 장애를 유발을 시키잖아요. 근데 MSA는 하나의 서비스가 장애 나더라도 전체 장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유지보수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여기 보면 또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뭐냐면 복잡합니다. 옛날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하나의 서비스였는데 이게 뭐 100개, 200개 서비스로 쪼개졌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들 간에 호출 방식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하나였는데 이게 쪼개다 보면 이게 한 덩어리처럼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서로 호출하는 방법, API를 통해서 호출하는 뭐 이런 또 로직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API 통해서 호출할 때 어떤 통신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중간에 API 게이트웨이 뭐 둘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MSL 구조로 가게 되면 뭐 성능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상관관계를 가져가면서 API 호출하고 이러다 보면 통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놀릭보다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마저 이렇게 쪼개게 되면 데이터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정합성이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다 고민하셔야 되고 정합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MSA로 가게 됐을 때 정합성 보장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로직까지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K8S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MSA 인프라를 구성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일관된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 컨테이너로 배포하기 때문에 언어가 뭐가 되든 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배포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기종 인프라와 클라우드 간 이동성 및 호환성 이슈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인증 서비스만 뭐 더욱더 트래픽이 몰리더라. 그리고 API 호출에 대한 트래픽만 몰리더라.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개발 기획과 코딩에만 집중하면 되고요. 서로 이 API끼리 어떤 식으로 또 호출할 거냐, 뭐 이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배포와 운영은 전부 다 자동화 방식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MS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구축한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국방 쪽이고 고객명이 어딘지는 좀 밝히는 그렇습니다. 뭐 군 기밀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규모 클러스입니다. 이게 60내대의 물리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 뭐 여기서 좀 큰 데이터 자체가 좀 영상 데이터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영상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이걸 이제 모놀릭 구조로 가게 됐을 때는 영상 자체를 로딩을 하나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이거를 다 MSA 구조로 다 쪼갰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별로 쪼개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효율성을 가져다 줬고요. 그리고 MSA로 쪼갰는데 이 복잡한 구조 자체를 K8S 기반의 컨테이너 구조로 가게 되니까 상당히 빌드, 배포 이런 과정, 그다음에 분석을 함에 있어서 컨테이너를 띄우고 컨테이너 확장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전부 다 자동화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MSA 인프라로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예, 지금까지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MSA 그리고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브옵스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